21대 국회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01은 7석 대 103석.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출범한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의 박강원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합리적인 근거로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구성 협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일 국회 개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관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1호 법안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으로부터 법안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와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첫날입니다. 6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4일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한 해 추경안이 3번 추진되는 건 57년 만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현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1대 국회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1차와 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0조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정부는 내일 모레 수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날 6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추경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번 달 안에 처리하고 추경 통과 후 3개월 안에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관련 사업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합리적인 근거로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추가 58만 명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 상품권 2조, 지역사랑 상품권 3조를 추가 발행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노후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과 도서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 그린과 디지털 뉴딜을 합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포함됐습니다. 추경안 심의는 일단 원구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고 심의가 시작되면 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 건전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질 김종인 비대위가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첫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건 진취적 정당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취라는 말로 비대위 출범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김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당 쇄신을 예고했고 이어진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런 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소위 전망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의 3차 추경안 처리 협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선 재정적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면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당의 철학이 담긴 정강정책과 청년 인재 양성, 여성 정책, 미래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당 쇄신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급선무로 꼽은 정강정책 개편은 김병민 비대위원이 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장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담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비대위 주요 당직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무총장에 김선동 전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비서실장에 경제통인 재선의 송원석 의원을, 대변인은 방송기자 출신 초선의 김은혜 의원을 각각 기용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77석의 민주당은 이번 주에 먼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는데 통합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윤선 기자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177석으로 단독 과반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원은 여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법이 정한 대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6월 5일 날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국회 개원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끝나고 한 게 관례란 겁니다. 그러면서 단독 임시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표결 처리,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은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내치는 구두선이었는지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모든 상임위 과반이 가능해졌다며 기존 관례와는 다른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관례나 삼권 분립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번번이 지각 개원을 해온 국회가 이번만큼은 법정 시한 내 개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홍혜진,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이제 21대 국회 사실상 이제 첫 등원인데요. 첫 출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국회가 참 분주했을 것 같은데 홍 기자, 네. 오늘 어땠습니까? 네, 21대 국회의원들의 첫 출근길 모습, 대체로 밝은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도 느껴졌는데요. 오늘 첫 등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잠시 국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은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의원들 대부분 이 국회의원회관의 입주는 개원 전에 완료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의원도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의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 의원의 출근길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관 입구와 또 윤 의원 사무실 앞이 저렇게 북적 있고요. 네. 또 대표적 대선 주자죠. 이낙연 의원의 출근길 모습도 관심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 6년 만에 출근인데요. 이 의원은 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머리가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통합당 비대위의 김종인 위원장의 출근길도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상한 각오로 통합당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결연함이 느껴지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첫 출근이 의원만은 아닌데요. 보좌진들 가운데서도 첫 출근을 한 분들이 있고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기간이었던 지난 5월은 비교적 경내가 조용했었는데요. 21대 국회 사실상의 첫 출근 날인 오늘은 국회 곳곳이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윤미향 의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야당에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연일 압박감들을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이번에는 국민 퇴출 운동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해명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오늘 6주 만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통합당으로서는 여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주말에 이 말을 꺼냈는데요. 오늘 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미향 씨는 민주당이 공천한 민주당의 비례대표입니다. 공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과정인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윤미향을 국회의원에서 퇴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회가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과반 의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103석인 통합당의 독자 추진은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국조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카드는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퇴출 운동과 함께 국조 요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도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 의원과 함께 이 양정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윤리 가동을 주장하고 있군요. 네. 한도영 기자, 지금 통합당의 국정조사 언급을 했었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일거에 거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거는 국정조사의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 윤미향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소명은 이렇게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의원이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던 박범계 의원도 29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옹호 쪽으로 가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서 민주당이 상당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의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김 원내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서 윤 의원을 격려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그리고 이수진 의원인데요. 면담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윤 의원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 전반적인 민주당 태도는 일단 우호적이고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밝힌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화가 됐죠. 또 다른 후보들 누가 있을까요? 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오랜 고심 끝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이해찬 대표에게 이미 이 출마의 뜻을 전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언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이냐인데 일단 이 위원장 측에서는 6월 초 이후로 미룬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내일 모레부터 1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지역 현황을 점검하는데 이 때문에 빨라도 6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은 1강 구도로 치러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은데 변수는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나서면은 이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지는데요. 김 전 의원은 지금 이 이낙연 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과 상당히 흡사한 고민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권 도전을 위해서 이번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가입니다. 김 전 의원 측에서는 이낙연 위원장이 지더라도 대선 1위 후보에게 졌다는 명분이 있고
혹시 선전하기라도 한다면 이 당내 세력을 모으고 체급을 올리는 성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후보인 우원식, 홍영표 의원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면 되레 이 대권 경쟁력이 약하다, 대권 후보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김부겸 의원 측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달 초에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동안의 총리 때부터 차기 대권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표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현실화가 되면은 21대 국회 초반에 이 거대 여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당내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이미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대권 1위 후보로서의 입지도 굳힌 상황에서 굳이 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당대표가 되면 이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야당과 언론의 집중 타겟이 되고 이미지에 흠집만 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당대표와 이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한다는 단계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이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7개월짜리 당대표로는 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그런 7개월 정도가 되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위원장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쪽으로 이제 마음을 굳혔을 텐데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이낙연 의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이제 당 대표 출마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겠죠. 이슈 분석 홍혜진, 안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슈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1대 국회 사실상 오늘이 첫날이었었죠. 오늘 첫 등원이었기 때문에요. 첫날부터 법안 제출이 잇따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이 21대 국회 1호 법안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 박광원 의원의 일명 사회적 가치법으로 공공기관이 인권보호, 안전한 노동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공론화를 시도하고 이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2호 법안은 민주당 신형현 의원의 코로나19 후속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 밖에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에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장애인 활동 기본법 개정안 등 하루 동안 3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 차원의 1호 법안도 접수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8개의 패키지 법안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금일 6월 1일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또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였습니다. 방역 등으로 영업 피해, 돌잔치 예식 등의 무더기 계약 해지, 학교를 가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조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시국회 제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고심사 폐지, 복수 법안 소위 확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넷째, 일하는 국회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도 21대 국회 첫날 제출됐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혜 의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상임위가 법안을 정리하면 법안 소위에서 의결하고 의장 산하기구의 체계자구 검토를 받은 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됐지만 야당이 쟁점 없는 법안도 계류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 여당은 발목 잡기, 야당은 권력 견제라며 맞서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같은 문제 인사들을 스스로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정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명목상 기구가 된 윤리특위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고 국회법을 개정해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제2대 김영곤 신임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영곤 신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국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자랑스러운 국가 미래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원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21대 국회 실질적인 임기 시작일인 오늘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으로 첫 출근을 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포부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취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들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몰린 곳은 의원회관 530호 앞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 성금 유용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윤 의원은 오늘 오전 9시쯤 백팩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 첫 출근을 했고요. 남색 재킷의 왼쪽 깃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의 배지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가 옷에 달려 있었습니다. 윤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몰렸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윤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의원실로 들어갔고요. 오전 내내 별다른 일정이 없이 의원실 안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말고도 21대 국회 첫 출근길에서 관심이 집중된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데요. 이 위원장의 국회의원회관 출근은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후 6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 위원장은 과제가 너무 많아 머리가 무겁다며 첫 출근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 새로운 국회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또 21대 국회 화두가 일하는 국회인 만큼 21대 국회는 모쪼록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21대 국회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의원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번 국회에 무소속으로 들어온 홍준표 의원은 오늘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국회 최고참이 됐다며 각별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 의원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대학교 입학에 빗대서 설명했는데요. 96년에 국회에 당선이 됐으니 국회 학번이 96학번이고 15대 국회의원 출신은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의원도 16대 00학번 출신이니 부끄럽게도 내가 최고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41세 때 혈기 방장하던 시절 첫 여의도 국회를 출근하던 데는 들뜬 가슴으로 직무를 시작했지만 어느덧 25년이 흘러 저도 노익장이 됐다면서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의도 생활을 후회 없이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2017년 대선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홍 의원은 2022년 대권에도 재도전을 선언했고요. 또한 최근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기회를 갖겠다면서 21대 국회 개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 본인이 밝혔듯이 21대 국회에선 노익장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국회 최고참으로서 홍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보여줄 정치는 또 무엇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최근 야권으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인데요. 진 전 교수는 지난달 15일 통합당 토론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진 전 교수를 향한 야권의 계속되는 러브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당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는데요. 10일 첫 세미나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석을 해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당시 국민의당이 가칭인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진 전 교수는 저를 슬프게 했던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했을 때라며 사회주의는 아주 강력한 평등주의 사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 사회주의를 말할 수 있나?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지난 총선 참패 직후 진 전 교수를 찾은 바가 있는데요. 통합당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세미나에 진중권 전 교수를 초청해서 보수의 진로를 물었고 당시 진 전 교수는 통합당을 향해 뇌가 없다라면서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진중권 전 교수를 향한 야권의 러브콜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부터 본격화가 됐는데요. 통합당의 한 인사는 진 전 교수는 합리적인 진보로 볼 수 있다라면서 수도권 참패의 원인이 이 같은 합리적인 진보와 중도층을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내 대표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던 진 전 교수가 지금은 통합당에 이어서 국민의당에서도 강연을 이어가면서 야권의 열렬한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으로부터 합리적인 진보로 평가받는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중도권을 잡을 필승카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국회가 이제 문을 열면은 국회의원과 사무실 앞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대기한 의원들 간의 쟁탈전이 펼쳐지는 건데요. 닷새간의 불침번 끝에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예를 아는 주인공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 의원님 이번에 3선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덕분입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21대 1호 국회 1호 법안 주인공이 되셨는데 박 의원께 직접 서신 건 아닐 거고 보좌관들이 4박 5일 밤샘 끝에 이제 얻어낸 성과라고 하는데 네. 1호 법안 쟁탈전도 치열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치열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자신이 준비해왔던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게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접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법안을 발의하는데 최소 10명 이상의 의원이 이제 함께 공동 발의를 해야 법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네. 동시에 그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이 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적 방법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치열했다고 보는 게 맞겠는데 그래서 보좌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1호 법안. 네, 계속하시죠. 접수 시간은 한 5분 정도였는데 네. 기다린 시간이 한 100시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대단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1호 법안 처음 나온 내용의 법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1호 법안의 내용 법안 말씀인가요? 네네. 이 법안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가운데 공공성이 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건강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제도다 하는 걸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또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당해야 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요. 그런데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개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예를 들어 효율성, 이윤, 성장, 능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지만 생명, 인권, 그다음에 안전, 보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공기관부터 확보를 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정말로 모두가 잘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런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경영 또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예,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골인 지점에 누가 먼저 들어오냐가 최종 확인되는 건데요. 이렇게 발의는 맨 먼저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1호 법안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줄줄이 모태 폐기됐었는데 이 법은 이제 실제 발의 못지않게 처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법안의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최초로. 그다음에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하고 제가 재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21대에 다시 이제 재발의를 하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제가 1호 법안으로 하고자 한 것도 사회적 공론화의 기회를 좀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이 법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그동안 이 법의 심사 과정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1호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이 내용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야당과도 심사를 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연대와 배려의 어떤 그런 정신이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강온 의원이었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제 닷을 올린 21대 국회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했는데요.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진성준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미 당선된 지 꽤 지나고 본격적인 21대 국회 시작이 됐는데 당선 전에 이렇게 만나고 당선 이후에 새로 시작한 건 처음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19대 때 이제 국회 그때는 비례대표로 하셨고 20대 일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은 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청와대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그다음에 정무부시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이제 당에 또 이번에 전략기획위원장까지 맡았는데 이전에 전략기획위원장 맡은 적이 있었죠. 그런 분야를. 예, 저는 전략기획위원장만 이번에 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대 새로 이제 맡으면서 의정활동 계획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소감이랄까? 네, 아직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모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거고요. 여기에는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19 방역도 잘해야 되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충격과 여파가 큰데 이것에 대한 대응도 잘해야 되고 또 코로나 이후 시대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과제인데 이걸 잘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정개혁 과제도 힘있게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 김만은 박사님께서 더 잘 진단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의 촛불 시민혁명에 국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그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 정작 국회가 그에 뒷받침하는 의석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번번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예가 많거든요. 그걸 추진해야 된다. 또 동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변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변화의 심도가 대단히 깊고 넓을 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 21대 국회가 감당하고 선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시대적 과제는 여야가 없고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 슈퍼 여당의 야당을 대하는 전략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동시에 그런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함께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좀 공감대가 더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야당도?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미래통합당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를 출범시키고 거기에 외부 인사인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일성이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미래통합당도 호응에 나서고 있고 또 민주당은 그런 변화를 추구해 왔던 만큼 서로가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국회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뭐 20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 20대 국회에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자 해서 국민 소환제 법안도 발의가 되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해야 될 정도로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요구에 적극 호응에 나서야만 앞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전환기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서로 간 같이 그 의식하고 있을 거다, 공감대가 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작 분위기 속에서는 15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네. 또 예정 일정대로 국회 그냥 개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또 그런 공감대하고 다르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요. 그냥 초반에 그냥 협상 전략 차원인가요? 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석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저희들이 다수당을 차지했으니까 독점하겠다, 뭐 또 우리 뜻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의석 구조, 의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과거의 국회 역사를 살펴봤더니 비록 그때가 독재 시대를 경과하는 시기였지만 안정적인 의석을 여당이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당이 이른바 독점했더라고요. 그걸 안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국회가 독자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독재 정부였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독재 정권을 뭐 지원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해왔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자는 것이지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일당이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의회 구조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만큼 우리도 13대 국회 이후서부터는 여소야대가 구조화되었고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조건에서 의석 배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의석 구조가 바뀌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의석 구조가 형성되었는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진 의원 얘기하신 지금 이제 국회 견제 기능은 야당만이 견제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견제 기능을 하라는 것이다라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도 그런 국회 기능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SNS에 윤 의원의 회견 전문을 첨부한 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 비판하더라도 회견 전문을 보고 나서 합시다라고 엄호를 하셨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 한 열흘 정도 당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다 되돌이켜보고 또 특히 개인 계좌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금한 내역도 다 들여다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본인이 나와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윤미향 의원의 그런 소명이 나름으로는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간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의기억연대 등이 회계가 부실했는데 이 부실한 회계는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횡령하고 유용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지만 회계 부실은 일부 있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의원도 인정했지요. 하지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곧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면 사실 드러나가지고 개인이 횡령했거나 유용한 게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유용을 전제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이를테면 마녀 사냥식 공격에 나섰던 정치인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당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퇴출운동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합니다.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윤미향 의원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소명할 양이면 거래 내역이라든지 또는 모금한 내역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혔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형편과 조건이 있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가 논란의 대상이라면은 수사 때문에 밝힐 수 있지만은 명명백백하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개인 계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모금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모금액들이 서로 섞여 있어서 번역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것을 다 가려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지금 이제 과거에 이미 재판이 끝나고 출소까지 한 상황입니다만은 다시 이번에 재조사 또는 재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또 대응도 하고 있는데 한청리 혹시 이거 복권 절차 시도하는 거 아니냐, 또 이것을 맞물려 가지고 검찰 개혁의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쪽은 이번에 민주당의 정부 여당 쪽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사법적인 결과는 모두 문제를 제기한다. 오히려 법 질서를 훼손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로부터 증언을 강요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한만호 씨가 결국 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인데 그분이 남긴 비망록에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밝혔던 거고 그것을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했던 거고 그러자 그 뒤이어서 또 그 한만호의 그 감옥 동료죠. 교도소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한만호로부터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조차도 검찰에 불려나가서 회유 압박했다. 회유당하고 압박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한명숙 총리의 뭐 무죄, 결백이 다시 밝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검찰이 그간에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공수처도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했습니다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마침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여다봐서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본부 부본부장도 맡고 계신데요.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당 관련 전략에다가 지금 법안들을 핵심 과제인 코로나19도 맡고 계시네요. 그렇네요. 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주로 보면 우선 방역 체계를 좀 완전히 정비하는 일이 필요해요. 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지방의 질병관리 체계를 세우도록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역 체계 정비법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진 만큼 비상경제 대책 이 요구되는 법안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대표적으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같은 또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들이 또 곧바로 입법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조금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뭐 기후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뭐 우리 경제를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바꾸기 위한 어떤 법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들을 다 하고 범주화해서 경중 완급을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먼저 들어오셨을 때 박강원 의원 1호 법안 이제 보좌관들 줄 서가지고 했던 얘기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국회의원 개인으로는 박강원 의원이 1호 법안이 됐겠지만은 당 차원에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 쪽으로 지금 어떻게 법안을 기획하고 있는 결정된 거 있습니까? 당의 1호 법안. 당의 1호 법안은 원내에서는 우선 일하는 국회법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19 법도 좋고 사회적 가치법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제대로 제때 통과시키려면 먼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내야만 하겠다. 아주 뭐 대표적인 예로 정략에 따라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가로막힌 경우도 아주 많았고 또 심지어는 국회가 열리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고 또 법사위의 그 체계 작구 심사권으로 인해서 뭐 게이트키핑으로 그냥 걸러지고 붙잡혀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손질을 해야 그런 긴급한 법안은 긴급한 대로 또 심사숙고가 필요한 법안은 그런 대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과 전반적인 또 이제 당의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 질문드렸었는데 또 진성준 의원이 전략 또 정세에 능한 분이니까 최근 전국 관련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통합당의 비대위 체제 얘기했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도 변화 계속 강조했습니다.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얘기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우리나라 정당들 특히 통합당이 변화하면 같이 변화를 줬을 것인데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이나 경제 노선이 저희 당과 유사한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경제 노선하고는 크게 다른 분위기이고 또 그분이
오늘 제3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거다. 네. 합리적이면 처리하는데 협조하겠다. 내용 보고 협조하겠다. 라고 얘기하셨고 또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더 큰 규모로 많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과거에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어쩌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그것이 우리 당 정체성에 맞는 거냐라고 아하. 하는 비판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건 순전히 민주당식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변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당정청 국회 이렇게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쌓아오셨기 때문에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와 목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재수생입니다. 네. 20대 국회에 우리 강서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입성에 실패했는데 무엇보다 그 신임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서 다시 얻은 것 같아서 기쁜 일입니다만 그것이 어디 진성준 좋아요 하는 뜻이겠습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해달라. 또 청와대나 서울시에서 일했던 경험을 10분 발휘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변화, 어쩌면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과 또 겸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임기가 시작됐던 21대 국회. 오늘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등원과 더불어서 이제 활동에 들어갔죠.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압도적인 다수의 여당 구조, 예전과 다른 특수한 21대 국회 환경이기도 합니다. 임기 말이면 늘 혹평을 받는 우리 국회의 관행이 이번에는 단절되는 21대 국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